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4. 대한민국의 발전 8.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주제 73.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은 주제 72에서 봤던 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내용에 이어서 보는 단원이고, 사실은 주제 72가 주제 73을 위한 전제적인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핵심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오늘 이번 주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적어도 고려부터 보면 1000년, 그 이전부터 봤을 때는 뭐 몇천 년 동안 한 민족이었다가 불과 6, 70년 동안에 분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까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형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오늘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서 교실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교실 열기. 게으른 고양이 딩가와 뽀롱뽀롱 뽀로로는 남북한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이다. 특히 뽀롱뽀롱 뽀로로는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었으며 2012년에는 통일부 홍보대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방영되지 않았지만 아동용 인형으로 제작되거나 유아시설 장식물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뽀로로와 딩가가 남북한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보게 될 이런 남북한의 협력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만 좀 더 가시적인 사례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이 바로 남북한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남북 대립과 독재 체제의 강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아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북 대립과 독재 체제 강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1950년부터 60년대에 남북 대립과 통일에 관한 논의를 보면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25 전쟁 이후에 상호적인 적대의식에 기초한 독재체제가 강화됩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한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이 아주 강해진 시기예요. 예로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북으로 진출해서 점령해서 통일을 주장할 정도였고,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분단을 심화시켜 놓았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거든요. 독일도 자기의 손에 의해서 분단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우리 한국도 우리 손에 의해서만 분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냉전의 결과물? 독일이야 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한 응당 대가를 받았던 거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은 냉전의 희생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은 통일됐지만 한국은 통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6.25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긴 선동영 전단이라고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전쟁 시기에 살포됐던 선동영 전단이래요. 그래서 왼쪽은 주한유엔군 사령부 명의로 나왔던 남한에서 북한을 향해서 살포했던 전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라고 되어 있는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살포했던 선동영 전단이라는 거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야, 우리가 신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넘어와라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의미한 전쟁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내내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었고요. 왜냐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점령하자라는 내용이니까 힘든 내용이었고,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은 4.19 혁명 이후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게 돼요. 역시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고 써져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그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당시 살았던 19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해도 불과 남북한이 분단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통일된 식민지긴 했지만 통일된 한국이었는데, 갑자기 선이 그어졌고 국가가 나뉘었고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 중단됐냐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됩니다. 이유는 박정희 정부도 비슷해요. 이승만 정부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공산당을 만능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반공이었고, 박정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북 간의 긴장을 지속시키면서 반공 정책을 통해서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다 북한 역시 남북한의 긴장이 김일성 독재체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도발을 하면서 남한에서도 독재체제가, 북한에서도 독재체제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 건설 후 통일. 그러니까 통일은 나중에 하자. 후통일이다. 먼저 건설이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던 얘기고, 뒤에 있는 사건은 김신조 사건이라고 부르고, 또는 121, 1968년 1월 21일 날 있었기 때문에 121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교과서 쪽날개 쪽 보면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변화를 준 사건이에요. 왜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비군이 창설되기도 했고, 주민등록증이 생겨나기도 했고,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한산이죠. 북한산의 길이 막히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 김신조 사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남한에. 31명의 무장공비가 침수했는데 그 중에 다 죽거나 한두 명 북한으로 도망갔고, 생포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김신조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남북한의 긴장과 북한의 도발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어요. 자, 통일과는 전혀 무관하죠. 자, 그러다가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 대땅뜨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서 남과 북도 역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경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됐고, 우리 학습지도 안 써놨고 교과서도 안 써있지만 남북 적식자 회담이 처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지금 남북한이 나뉘면서 가족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남북 적식자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한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된 거죠. 분단 이후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에 관련한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 교과서 306페이지 쪽날개 나와 있어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1972년 통일의 3대 원칙을 발표한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자주적으로. 둘째, 평화적으로. 셋째,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통일 3대 원칙을 공식화했고,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이후에 통일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게 됐던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몹시 중요한 통일과 관련된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사건. 하지만 비판도 있어요. 이유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이제 통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더 핵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북한 모두가 독재체제 강화에 활용했던 거 아니냐. 왜냐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12월 27일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각각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유신헌법은 통일주치국민회의 기억나죠?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던 기관이고, 여기서는 국회가 발의 의견을 최종하고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고, 사회주의 헌법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석제를 만들면서 국가의 수반이며 주권을 대표한다. 그게 누구냐? 김일성이다. 그래서 김일성 독재 체제로 이어지는 데 활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남북한 모두 다 독재 체제 강화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1년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됩니다. 배경은 냉전이 이제 해체가 돼요. 우리 나왔잖아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지금 붕괴되기 전에 소련이에요. 네,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데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 대통령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외교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놀랍게도 1991년까지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91년 남북한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냉전 체제가 심화됐기 때문에 남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반대하고 북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자유주의 국가가 반대했기 때문에 유엔에 서로 가입을 못하다가 1991년에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 아니다, 한 민족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제9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침략을 금지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하기로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 중에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인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그 다음 등장했던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이 갑자기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처음 만나려고 했어요.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주석 김일성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려고 했는데 1994년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 숙제는 그 뒤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화해와 협력 정책, 일명 햇볕 정책으로 불리는 것이었고, 이 햇볕 정책과 함께 지금 갈 수 없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는 현대 아산이라는 그룹이 크게 힘을 쓰게 됐고, 결국 2000년에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돼요. 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과 관련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6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308페이지 탐구활동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된 이후에 이산 가족의 방문이 재개되게 됐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기로 했고, 그 이후에 개성공단의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와, 정말 통일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기점이 마련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합의했던 개성공단이 실현되게 됐고,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14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갈등을 맺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이 심화되면서 통일은 역시 요원하구나 라고 밝혀지다가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의 관계는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멀어지려다가 가까워지고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만 남과 북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이 3차, 4차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현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인 남북 관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볼 수 있는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 단체에서의 본격화되었고 의미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 및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인도적 지원이 견인되면서 현재는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도 북한을 돕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308쪽에 있는 탐구교실을 좀 들어갈게요. 평화 통일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꼭 봐야 되는 자료가 자료 1번에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하는 2000년에 맺어졌던 요거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번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우리가 제출했던 통일될 때는 연합제안,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고 3번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인도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내용 나와 있고 4번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 위원회고 한번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번은 남과 북의 교류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고요. 경제, 사회문화, 보건, 인도지원, 체육,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문제 1번을 보면 자료 1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죠. 합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자료 2, 3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설치, 남북철도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등이 됐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한번 내용 보시면 되겠고 문제 2번은 자신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위원이라고 가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통일은 평화와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보다 요즘 시대에 와서 좀 더 사람들이 좀 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분단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대들로서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모습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남북이 일단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의 삶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라면과 이렇게 비상식량을 사던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피치 못하게 지금 시험 범위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온라인 학습한 거 꼭 꼼꼼히 보시고 시험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